우리 프로젝트에서 살던 그 아이들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예. 악어에 또 잡혀서. 예. 프로다 프로젝트 같은 좋은 영화 이렇게 좀 만행적인 상상을 하지 맙시다. 우리 동물 호러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자고요. 뭐 누가 뭐래도 이 장르에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소재가 있었지만 이 장르를 널리 보급시킨 건 역시나 우리 또 스필버그 형님의 저스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파고림 정도면 여기부터 나올 줄 알았지. 윌라드. 근데 윌라드는 뭐 아직 전 세계적으로 까지 이렇게 보급된 영화는 아니잖아. 주제곡이 더 히트했지. 벤이 더 히트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실만한 영화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Man's Best Friends. 그렇죠. 한국에서 맥스 2000이라는 독특한 예. 제목으로 그 개가 멍멍이가 댕댕이가 사람을 습격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은 그 댕댕이 종류가 세인트 버나드였거든. 이 말이 되냐? 무슨 저 허스키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영화 개봉한 적이 있고 가끔가다 동물 호러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 호러는 식인 고음 나오는 백컨트리. 백컨트리. 예, 그렇죠. 뭐 조스를 이 장르의 최정점에 놓고 보면 그 이후로 조스를 아류작으로 만들었던 로저 코만 사단에서 조단테가 만들었던 공포의 피라냐. 피라냐도 있었고 또 80년대에 우리 또 좋아했던 엘리게이터 같은 악어 영화 있었고요. 아 재밌었어요. 예, 엘리게이터 끝내주죠. 루이 스티그 감독. 저는 악어 영화 1999년에 나온 레이크 플래시드 같은 예. 영화도 있고 레이크 플래시드랑 거의 유사한 시기에 나왔던 딥 블루시 같은 상어 영화도 있었고요. 또 악어 영화는 빼놓을 수 없는 게 10년 안 됐죠. 로그라고 호주 영화. 호주 영화. 그 영화도 그 샘 워싱턴이 아바타로 뜨기 전에 나왔던 맞습니다. 영화. 한 장소에서 그냥 계속 악어가 맴맴 도는 돈 싸게 들고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동물들이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공포 영화의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사랑받는 건 악어 같아요. 악어, 상어 같은 이제 좀 포식 동물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영화들이 좀 사랑을 받죠. 근데 상어에 비해서 악어는 이렇게 딱 떠올릴 때 이게 대표작이다. 그게 좀 없지 않나요? 엘리게이터만 있는데요. 조스만큼 대접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리구만 어려. 그러니까요. 여기 40대 아저씨들 기준 말고요. 넌 40대 아니야. 그러니까 20대들이 볼 때 조스는 어디서 들어봤어도 엘리게이터를 과연 들어봤을까? 약간 B급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엘리게이터 지금이라도 보실 수 한번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 영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이크 플라시드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 어사일럼류의 영화들에서는 꾸준히 샤크네이도가 있었네. 샤크네이도. 예, 샤크네이도도 있고 거기 뭐 많이 제작됐습니다. 뱀도 많이 나오고. 뱀 많이 나오죠. 아나콘다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거미도 있죠. 거미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역시 악어가 그 외모에서 주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상어보다 더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런 생각 전 가끔 해요. 어차피 제가 죽더라도 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 주먹이라도 한 대 치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 드는데 악어 만나면 그냥 돼지없다. 그냥 먹히자. 그럴 것 같아. 실제 악어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원 말고?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플로리다를 갔을 때 엘리게이터 팜이 있어요. 엘리게이터 농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상식한 토막 민물에 사는 악어 종류는 엘리게이터. 바다 쪽에 사는 거는 이제 크로커다일. 근데 엘리게이터도 크로커다일이 더 크게 성장하긴 하지만 한 3m, 4m까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엘리게이터 농장에 가가지고 거기 조련사들이 악어 타가지고 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엘리게이터 입을 벌린 다음에 자기 머리 jap석에 넣었다가 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한테 미니 엘리게이터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안아보셨어요? 안아봤죠. 아이고 비싼 돈 내고 갔는데 안아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뉴올리안즈에 말이죠. 엘리게이터 버거 있다. 악어 고기로 만든 버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드셔보시고요. 물론이죠. 난 궁금한 걸. 근데 맛이 없지는 않아.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악어 고기를 많이 먹는 거 보면 이유가 있어서 먹었겠죠. 그래서 엘리게이터 실물로 가서 만져본 적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사랑받는 장르지만 이렇게 좀 이름난 감독에 의해서 제작된
이런 동물 호러 영화도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아야가 이름이 난 감독인가요? 알렉산더 아야는 뭐 공포영화 팬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그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프랑스의 한동안의 그 센 영화 흐름에서도 굉장히 정점에 있었던 익스텐션 이란 영화로 이름을 알렸고, 그리고 또 웨스 크레이븐의 영화를 리메이크했던 언덕이 보고 있다. 아, 이 영화도 진짜 세죠. 아, 세죠.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김성훈 감독의 거울 속으로를 그렇습니다. 리메이크했던 미러 또 연출을 했고, 피라냐 같은 작품도 굉장히 호러 팬들에게 오래간만에 뭐 PC함 이런 개나 줘버려 딱 이러고선 그냥. 피라냐에 대한 소개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님한테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특히 3D예요. 피라냐 3D 이래가지고 그 호숫가에서 벌어진 일이죠. 뭐 그래서 호숫가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왜 쑥스러워하고 그래요? 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줘. 내 입으로 하리. 그냥 소장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풀 파티를 하는, 내지는 비키니 파티를 하는 호숫가에서 이렇게 젊은이들 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층대가 갈려진 바람에 저 심해에 숨어있던 피라냐가 그 풀 파티 아니 비키니 파티를 하는 젊은이들을 습격을 하네. 무슨 파티? 비키니 파티. 거기 피라냐가 습격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쳐야 되잖아. 그래서 피와 살이 난무하는 절정의 영화인데 저는 그거 보고 쌍욕을 뱉었어요. 뭐 이렇게 영화가 거지가 그러나 크리스 포인트로 전화를 생각하면 99점의 영화다. 이런 류의 영화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는 정말 오래간만에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정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 알렉산더 아야 감독이 제가 농담처럼 PC하면 개나 줘버려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그 영화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익스텐션 같은 경우도 이건 반전이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부 어떤 층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 불편한 게 있지. 예. 언덕이 보고 있다 리메이크 같은 경우도 그랬더니 이 살인마들의 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 강간신 같은 거 삽입했다고. 요즘은 또 이런 거 잘 허용 안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피라냐 같은 경우는 이제 노골적으로 아예 그러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란 느낌이지요. 심지어 출연진 중 일부는 포르노 제작자야. 예. 그냥 우리 영화는 이걸 팔려고 만들었습니다를 아주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대놓고 만든 영화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뭐 혼스 같은 장르 영화, 또 나인스 라이프 오브 루익스 드렉스 같은 영화 만들긴 했는데 좀 밋밋해. 그러니까. 진짜 스트레이트한 공포 영화들 만들거든요. 무섭기보다는 생 영화들. 그냥 머리 막 뽀개고 자르고 이런 영화들.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어쨌든 다시 한번 정통 호러 장르로 복귀를 했습니다. 또 제작자가 또 특이하죠? 샘 레이미 감독이죠. 샘 레이미 감독님이 또 제작에 참여를 하셨구만. 드림팀이네요, 드림팀. 그래서 저희가 극장에서 안 볼 수 없었습니다. 크롤. 상영관이 너무 적어가지고 정말 보느라 힘들었습니다. 내용 간략합니다. 딸이 있어요. 아버지 연락이 안 되네. 허리케인은 오고 있고 아버지 어떻게?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가지고 아버지 믿긴 한데 그래도 아버지 연락이 안 되니 한번 찾아가 봐야지. 노인네 거 참 이러면서 찾아가죠. 노인네 귀찮게 굴어. 근데 아버지가 지하실에 쓰러져 있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 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악어가 한 마리 나타나서 날 공격을 하네. 바로 이 집의 지하 통로를 통해 악어들이 지하실을 점령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부상을 당했던 거였고 허리케인 왔잖아. 물 넘쳐나니까 아예 그 지하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지. 밭이 돼가지고 악어들과 이 부녀가 사투를 벌인다는 진짜 아주 간단하고도 뻔한 그런 스토리네요. 그래도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게요. 허리케인하고만 싸워도 힘들고 악어하고만 싸워도 힘든데 허리케인이 닥친 자기 옛집에서 침수가 되니까 악어까지 나타난다.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 영화 컨셉 딱 들었을 때 그 허리케인을 통해서 악어가 날아오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사일럼한테 가 물어보세요. 그렇게까지 못하더군요. 이 영화가. 저도 트레일러 보기 전에는 이 영화도 혹시 허리케인과 악어니까
샤크 토네이도 생각도 나면서 그게 아니면 또 무슨 인간들의 무슨 과학 실험에 의해서 거대화된 악어가 나오지 않나 했는데 완전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런 거 다 피해가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악어 영화들이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어 같은 경우에는 습성으로 보면 이제 여러 무리로 대부분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봐도 뭐 코끼리가 와서 휩쓸긴 하지만 악어 무리들이 물속에서 새끼 끌고 가면은 사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거기서 더 이상 자식을 못 구해요. 물소도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성인 물소도 막 빨려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무리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습성이 있는데 기존의 영화들을 보면 오히려 거대 악어, 엘리게이터가 대표적이잖아요. 거대 악어. 로고도 그래요. 예, 로고도 그렇고 또 레이크 플라시드도 사실은 뭐 작은 여러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큰 몇 마리의 악어를 다뤘던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과장된 측면. 그러니까 엘리게이터는 그 실제로 그 유명한 굉장히 어반 레전드예요. 도시전설. 그렇죠. 예. 키우던 악어를 변개해버렸는데 하수구에서 자라서 도시를 습격하더라. 무슨 약품하고 또 맞습니다. 결합해가지고. 그렇죠. 원래 각본이 지금 저희가 본 이 영화는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냥 지하실에서만 모든 일이 벌어지고 악어도 한 마리였대요. 근데 아야 감독이 거기에 추가한 게 이제 부녀 간의 그 소원해진 관계, 또 악어 여러 마리,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밖으로 나가죠. 그것도 다 이제 감독이 추가한 이제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허리케인 설정도 원래 있었답니까? 그거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거듭 얘기하지만 허리케인이라는 그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아무리 인간이 지금 잘났다고 소위 깝쳐도 자연재해는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토이스터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영화고 괴물보다 무서운 게 자연재해거든. 그 자연재해로 옴짝달싹 못하는데 또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악어가 그것도 때로 나타난다. 이건 그야말로 그냥 끝까지 몰아간다는 점에서 설정의 승리다.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군요. 옛날에 저희 동네가 정릉천 밑에 살고 있었는데 72년도인가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왜 동네가 한번 난리가 났었냐면은 그때만 해도 다리 밑에 말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 생사탕집이라고 있었어. 생사탕이 뭐냐? 살아있는 뱀을 고대를 끓여가지고 팔아먹는 보약으로 팔아먹는 집인데 우리 그 다리 밑에 나도 봤죠. 이제 꼬맹이가 뱀 구경한다고 간 거야. 생사탕집에 가면은 주인 아저씨는 워이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뱀을 잡아놓고 있었거든. 홍수가 나가지고 생사탕집 항아리가 홀라당 떠내려갔네. 거의 크롤인데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때 뭐 개천이 넘쳐가지고 집에 침수가 되나 마나. 야 이제 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생겼다 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건 싫어합니다. 그때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 야 생사탕 집에 넘쳐가지고 우리 집에 침수가 됐다면 뱀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뻔했겠구나. 이게 바로 크롤의 상황이 아닌가. 아주 실감 났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상황을 주면서 핸디캡들을 계속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장 큰 핸디캡은 허리케인이고 거기에 이제 부상당한 아버지 이후에 계속되는 부상까지 이렇게 뭐 피할 수 없다. 예, 그 스토리상에 뭐 아주 대단한 변곡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영화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그럼요. 여주인공 수영 선수 시작할 때 수영하는 장면 보이죠. 그 모현상대 마지막에 존나게 도망가겠구나. 수영 솜씨 뽐내면서. 그냥 물인데 설정이 물인데 골프 선수면 어떡하냐고. 수영 선수 딱 해놓고 그다음에 서브 드라마로 이제 아빠와 딸 간의 어떤 갈등과 해소 넣잖아요. 난 그거는 상업영화로 잘 넣은 양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극히 야심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 우리 영화 뻔해. 근데 그냥 앉아서 보면 재밌을 거야. 러닝타임 짧아. 1시간 반이 안 돼. 그냥 즐기다 가. 딱 요런 야심을 가지고 그 정도 예산으로 만든 영화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재미를 줘요. 47m보다 훨씬 더 재밌게 봤어요. 이걸 더. 이 얘기를 좀 더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뻔한 설정이지만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요소를 정확하게 갖다 썼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통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뻔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익숙한 맛. 우리가 그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 말이죠. 부산에 가서 먹는 맛과 서울에 가서 먹는 맛이 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어디나 가서 먹을 때 기대하는 그 맛.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나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맛을 기대해. 그럼 거기에 충실하게 레시피를 써가지고 춘장 아끼지 않고 팍팍 넣었다는 얘기거든. 나는 그건 칭찬받을 만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요즘 유행어가 있죠. 뭡니까? 아는 맛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바로 장르 영화죠. 장르 영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전히 그런 말씀하세요. 니네가 장르 영화 팟캐스트냐? 장르가 없는 영화도 있냐? 이러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병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르 영화란 장르가 없는 영화는 있죠. 다 있죠. 근데 장르 영화라면 바로 그 장르의 클리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 그걸 바로 우리가 장르 영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분이 이제 무비 101을 계속 청취하시면 좀 지식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크롤은 정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 장르 영화 그 자체입니다. 할 얘기가 없네. 다시 감독 얘기로 돌아간 말이죠. 완성도에 대한 칭찬인데 저는 익스텐션 이후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감독이 알렉산더 아야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또 만들었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라냐를 보고 뭘 파는 영화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싼 마이다 이러면서 얘네들이 뭐 영화 미러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거긴 또 국뽕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말 깔끔한 게 이제 알렉산더 아야가 장르는 제대로 만들지 않은 감독이 됐구나. 그런 면에서 큰 욕심 안 내고 정말 팬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실망은 좀 있었어요. 어떤 거? 저도 이제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의 영화들을 쭉 봐왔는데 저는 피라냐 3D 생각보다 좋아하거든요. 야, 진짜 여기까지 가냐? 이 감독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 대사는 지금 크리스님이 해야 될 대사 아닌가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여기까지 왔구나.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준 영화가 사실은 피라냐 3D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확실히 영화적인 만듦 센스도 매끈해졌고 장르의 규칙이나 클리셰들 정말 멋지게 잘 사용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또라이끼가 좀 줄어든 게 약간은 아쉽더라고요. 그 영화 깔끔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가령 저런 거예요. 뭐 이런 영화 관람 안 하신 분들 다 기대할 텐데 설마 아버지하고 딸이 악어한테 뜯어먹고 죽이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살아나는 걸로 끝난다고요. 죄송합니다. 빅 스포일러를 말씀드려서 아버지하고 딸이 악어한테 물려서 뜯어 죽이는 영화를 기대하셨다면 이 영화 보지 마세요. 근데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딱 거기서 끝나잖아. 딱 거기서 살았어. 그래서 끝나거든. 그래서 나는 보통 영화는 거기다 에필로그를 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딸과 아버지가 또 이렇게 참 역경을 지냈던 모습을 또 이제 한번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 꼭 들어가지. 헤어졌던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가족이 재결합된다든가 이런 거 일절 없어. 그냥 사건 해결 끝. 감정 여운 두지 않음. 그런 말에서 나는 아주 좋게 봤다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악어가 한 마리였으면 마지막에 끝날 때 악어 알이 깨지는 걸 보여주면서 속편함이지. 이럴 수는 없었을까요, 크리스님? 악어하고 사투를 하다가 주인공이 점점 옷이 찢겨져 나가가지고 의도치 않게 네이키드 스윙을 한다라는 걸 그런 감독한테 주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크리스님? 그렇죠. 그게 더 현실적이죠. 그렇지. 굉장히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저는 되게 진지해요 지금. 내가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똘끼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살짝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똘끼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닌 게 사실 이런 종류의 장르 영화에는 몇 가지 클리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누나의 남자친구 있죠. 그 남자친구가 엑스 남자친구. 누나의 전 남자친구가 이 가족들을 찾아서 봤을 때 보통의 영화 클리셰였다면은 뭔가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얄짤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일반적인 또 도덕률,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악어의 위협을 강화시켜주는 서스펜스의 기능적인 캐릭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나쁜 짓 하다가 혼나는 캐릭터들 또 있잖아요. 이게 저예산 영화인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덕률 자체를 어기지는 않는다라는 거. 옛날에 호러 영화에서 섹스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라는 식의 어떤 기성의 도덕률을 강화했듯이 재난을 틈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은 혼나야 돼라는 도덕률 또한 은근히 깔고 있는 거 보면은 저예산 영화를 할지라도 메이저의 정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병자군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요. 너무 매끈해. 예, 너무 매끈하고 사실은 이 영화는 예측 가능한 지점을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지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핸디캡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무리가 있기도 해.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악어한테 제가 알기로는 동물 중에 가장 이 악력이라고 그러나요? 이빨로 무는 힘이 센 게 악어입니다. 닿는 힘이. 예. 근데 물려도 거의 잘 잘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몇 번 물렸다 풀려나. 요런 정도의 자꾸 반복되는 서스펜스는 조금 후반부 가니까 저는 그렇지만 또 성둥성둥 잘리는 장면도 있는데 여주인공도 여기저기 불리고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거지요. 잘리는 사람이 나오지 모두가 잘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약간 무리수를 얘기하자면 그 정도 물렸으면 피가 그렇게 났는데 정신을 잃게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얼리티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100가지 물론 허술하게 보이긴 보여요. 저는 어디서 제일 걸리냐면은 핸드폰 찾았을 때 왜 이렇게 위험한 데서 굳이 누르고 지랄이야. 빨리 안전지대로 가서 누르면 됐을 텐데.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냥 뭐 넘어갈만 합니다. 어쨌든 장르 즐거움이 있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무리한 설정 중에 뭐 제일 처음으로 따지자면 허리케인 그게 5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그게 안 되거든요. 뭐 거기 나무가 뽑히고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기는 하지만 센 허리케인은 우리나라의 센 태풍하고는 그야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살벌하거든. 뭐 그런 걸 다 따지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형이 영화 관람표 돌려줄 테니까 한 대 맞고 가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런 류의 공포 영화의 흐름이 좀 있어요. 있죠. 뭐 공포 영화 자체가 좀 워낙 소품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들. 이제 그것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연출력이거든요. 연출력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맨 인 더 다크. 그거야말로 집안에서 뭔 돈 들어가. 집안에서 그냥 찍는 건데. 근데 요것도 샘 레이미가 실제 제작비 찾아보니까 1,300만 불이더라고요. 단돈에 찍었구만. 단돈.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아야야 나는 이 영화에 1,500만 불 이상 쓸 생각이 없단다. 딱 요러고서는 투자도 받고 촬영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반복적이거나 너무 진한 핸디캡이긴 하지만 계속 그 상황을 주면서 그것을 모면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탈출하는 과정까지를 그냥 짧고 깔끔하게 보여준다. 제작비 이렇게 적었다면 의외로 영리한 선택, 영리한 화면 구성인 게요.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 크리스님이 이제 원래 시나리오는 완전히 지하실에서만 있었는데 많이 좀 바꿨다면서요 감독이. 그 야외 씬 내가 이렇게 쫙 봤는데 그 하리케인 장면은 당연히 이제 CG가 들어갔겠죠. 근데 근접샷으로 이렇게 동네에 물 차오르는 거 실제 물을 채웠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어떤 거대한 풀에다가 그 세트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야외에서 그게 그렇게 풀을 만들어 놓고 찍을 수가 있을까요? 그 영화의 예산 규모를 감안한다면 거의 안 쓰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 우리 모래주머니 군대에서 쓰던 모래주머니를 막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우는 게 오히려 그 세트로 그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쌀 겁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갈 것도 없이 기생충의 많은 제작 비용이 세트만 미술비로 들어갔거든요. 그 이선균 집 만드는 데도 들어갔지만 그 송강호 집 거기에 물이 완전히 잠기잖아요. 그 세트가 아니고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야외에 적당한 오픈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오픈을 간단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정식 수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찍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업자의 시각으로 볼 땐 큰 그림이 좀 나오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 어떻게 찍었을까? 이게 영화 제작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뒷이야기도 아니죠. 사실은 촬영한 곳이 세르비아 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촬영비나 그런 것들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선택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배우가 그렇게 많이 나온 영화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썼고 그런 면에서는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환경도 정말
확실하게 작용을 한 거죠. 가만있어. 세르비아에서 죽었으면 야자수는 없었을 텐데 야자수는 심었겠구나 그러면. 아니요. 야자수가 바닷가 쪽인가 뭐 이쪽에는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걸 찾느라고 이제 좀 고생했다고. 영화의 배경은 플로리다죠. 플로리다입니다. 배경은 플로리다죠. 강풍기 많이 쓰고 강호기 많이 쓰고 우리 프로젝트에 살던 그 아이들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예. 악어에다 잡혀서. 예.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좋은 영화에 이렇게 좀 만행적인 상상을 하지 맙시다. 예. 뭐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무슨 뭐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할 여지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거듭 드는 생각이 역시 또 업자 시각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면 관객들이 볼까? 또 한국에서 이런 영화를 어떻게 하면 좀 찰지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상상을 했는데요. 그럼 또 얘기하면 찰지게 만들 수는 있다요. 1,500만 불이면 150억인 것 같지만 사실 한국 사이즈 규모로는 뭐 요즘 표준계약서가 실시대가 돼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4, 50억은 드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2, 30억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왜냐면은 뭐 그 영화도 표준계약서 실시 전에 만들어진 영화이긴 하지만 그 곤지암이 15억에 만들었거든. 10억 정도인가 그래요, 순재는. 근데 문제는 이거 봐줄까? 아니면 곤지암 봐줬잖아요. 곤지암하고는 결이 다른 게 곤지암은 귀신 영화잖아요. 원혼이 나오고 요건 근데 악어하고 싸우는 영화거든. 한국어로 돌려가지고 악어가 아니라고 쳐더라도 이런 재난 플러스 동물 호러를 사람들이 봐줄까라는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한국 현실에 맞는 좀 식인 동물을 잘 고르면 멧돼지지 멧돼지. 네, 멧돼지하고 싸우는 걸로 가야죠. 이 식인 악어 영화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좀 비현실적이다?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특히 홍수가 많이 나는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거의 현실 밀착형. 왜냐하면 이 각본을 쓸 때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막 동네 악어가 출몰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용어가 있진 않은데 제가 이런 식의 제한된 장소에 주인공들 던져놓고 카메라 많이 안 움직이면서 거기서 어떻게 서스펜스 벌어지는 장르의 공포 영화들을 저 나름대로는 시츄에이션 호러라고 부르거든요. 한국에 없어요. 일단 한국은 장소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공포 영화들도.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식의 연출법을 텐트폴 영화에서 본 적은 있어요. 바로 엑시트의 초반 첫 장면, 용남이 건너편 줄 건너가준 장면, 벽 타고 가는 장면 한 10여 분 이상 연출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그 서스펜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식의 연출의 공포 영화가 한국 영화에도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화 속의 러닝 타임과 실제 영화가 벌어지는 사건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연출 기법도 한국에서 좀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어. 그 줄타기 할 때 밑에 악어들이 이러고 있으면 딱 맞겠네. 예, 그래서 스탠 형 얘기대로 야, 요 정도 연출력이면 한국의 연출력 괜찮은 장르영화 감독들이 그럼요. 하면 될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스릴을 주는 영화가 아니라 뭐 이게 무서운 것만 찾을까? 예, 막상 만든 거 보면 무섭지도 않아. 예. 국내 같은 경우 아마 크로라고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최근 영화가 아마도 물개가 아닐까 싶은데 연출력이 많이 좀 아쉽죠, 진짜. 사극 재난 괴수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물개만 해도 사실은 벌써 영화에 엄청나게 서사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서사가 없다고요, 그냥. 서사가 없어요. 예. 상황과 탈출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츄에이션 호러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차라리 한국에서는 이런 동물보다는 소우나 이스케이프 룸 같은 가능하죠.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네. 아마도 그게 비슷하게 나온 게 곤지암이 아닐까 싶은데 일정 이상은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한국도 이런 스릴러 영화, 뭐 호러와 스릴러가 결합된 영화, 서스펜스를 준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1,300만 불이면 한국에서 이젠 제작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럼요. 예, 그거보다 더한 제작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디어의 문제인 거죠. 예, 빨리 스탠 형이 좀 이런 영화 좀 연출력 괜찮은 감독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이용하는 이런 호러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잘 많이 없잖아요. 많이 안 나왔죠. 예, 주로 한국에서 나온 영화들이 아무래도 아까 파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이유가 혹시 한국에서 이렇게 피칭이라든지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는 방식이 너무 시나리오 중심으로 받아서 그런 건 혹시 아닌가요? 글로 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사에 좀 치중된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한국 관객이 상황보다는 서사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서사에는 이야기의 기승전결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느끼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같이 묘사돼야만 그것이 설사 장르 영화를 할지라도 만족감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상황만 가지고 가는 영화가 시도된 적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예산 영화에서 주목을 받기 힘든 어떤 좀 이렇게 소규모로 시도됐거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말이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뭐랄까 물론 헐리우드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어? 이런 걸 따지는 건 헐리우드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의 투자자들은 성공 사례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아니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 사례를 내놓으란 말이야. 이게 가장 답답한 측면인데 아이 그래도 이거 뭐 성공 사례가 없는데 좀 시도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스탠리님 혹시 한국에서 피라냐 3D 같은 영화 나오기가 힘들까요? 아 사실은 저도 그런 영화를 피라냐 3D를 보고 즉각 기획한 적이 있었죠. 네. 그 영화 그렇게 짜증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찰진 버전으로 제가 기획한 부분은 이제 그 신혼여행객들이 찾는 그 동남아의 휴양 관광지에 그 인어와 그다음에 바다 괴물의 유전자가 결합된 그 괴물이 나타나서 신혼여행지를 휩쓸고 다니면서 파탄을 낸다는 얘기인데 그때 제가 제시카 고메즈를 캐스팅할 생각까지도 했는데 트리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10몇 년 전에 그때 10년 넘었죠. 주변에 이제 투자 관계자 모니터를 해본 결과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반응을 들어서 역시 이런 영화는 아직 모르는 것인가 해서 접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지금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후배들이 뭐 관심 가진 후배가 있다면 당시에 제가 30페이지 정도의 트리트먼트 크리스 포인트 만점 네, 만점의 트리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제공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배우들 얘기해보죠. 배우들. 네. 뭐 사실은 이 영화는 배우들이 한 80은 먹고 들어가는 영화 때문에. 역시 연기가 중요해. 예. 일단은 여주인공 카야스코 델 라리오. 예쁘죠. 약간 나는 저 알리타 나왔던 그 친구하고 비슷하고 처음에 약간 헷갈렸어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메이즈 러너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하죠. 메이즈 그렇구나. 러너. 예. 아이고, 많이 무뎌졌네 나도. 이걸로 빵하고 떴죠. 연기 좋아요. 그 전에 캐러비안 해적도 하지 않았었나요? 캐러비안 해적에선 그렇게까지 빵하고 뜨죠. 거의 단역이었죠. 메이즈 러너의 여주인공 역으로 굉장히 떠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벌써 애엄마예요? 그래요? 또 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역할에 베리 페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명사수 스나이퍼. 근데 이제는 그 젊었던 병사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그러니까는 장성한 딸을 둔 아버지. 왜냐하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30 정도 됐을 때 찍은 영화고 20대 후반에 찍은 영화고 벌써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나온 지가 개봉 연도로 2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베리 페퍼는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워낙 좀 얼굴이 개성이 있어가지고 좋은 배우인데 잘 풀릴 수도 있었는데 그너무 망한 영화. 그거 존 트라볼타가 지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 배틀필드. 그 영화로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이 베리 페퍼의 성장세도 꺾였다. 그 영화 보면 황당하죠. 그 좋은 배우가 그런 영화 나오니까 배우 자체도 좀 우스워 보입니다.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유인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유인원은 아니고 거의 초창기 인류인데 몽키 분장하고 나와서 시발놈이죠. 시발놈. 근데 우주선 몇 번 만지더니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언톨로지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그래서 개성 있는 마스크인데 그 이후로 크게는 못 떴지만 그래도 뭐 간혹 조연으로 많이 연기들 보여주셨죠. 뭐 저는 그린마일도 떠오르네요. 그린마일에서도 간수 역할로 나왔었고 미드에서도 종종 나오지 않았나요, 크리스님? 큰 역할은 아니라도 미드에서 얼굴을 봤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좋은 배우인데 이번에 어쨌든 제모를 만나서 자기 무대를 만나서 아주 반갑더라고요. 예. 그 이외에는 거의 뭐 한 없어. 5분 이상 등장하는 배우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병자 악어 연기했는지 한마디 해주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알았는데 그 악어 연기가 많은 부분 스투메이션이라고요? 예, 원래 CG는 이제 그 악어의 빠른 움직임을 묘사할 때 썼고 예. 이제 배우들이 코앞에서 연기할 때는 그린 타이츠를 입은 남자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같이 연기를 수트는 아니네. 네. 예. 타이즈 같은 거를 타이즈로. 근데 그것도 충분히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린 타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쵸. 그 위에다가 CG를 입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CG 입힌 것 치고는 그 클로드 샤드에서의 악어의 그 등가죽 껍질의 그 질감이 굉장히 생생해가지고 요거는 나는 따로 이렇게 애니메트로닉스로 실제 제작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질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예산 영화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CG에 돈 들일 거 들이고 강풍기 강호기 많이 써서 좀 이렇게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든 다 그게 세르비아에서 촬영해서 가능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스가 정말 훌륭한 영화인 게 이 영화까지도 그 법칙은 통하거든요. 진정한 공포는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나지 않을 때 생긴다는가.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제가 딥블루스 그 영화도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이 영화도 조스 샷이 몇 개 있어요. 이 영화도 좋아하는 게 악어가 화면에 보일 때마다 때보다 씨발 물만 보일 때 더 무서워. 시점샷. 악어 시점샷. 물만 보일 때 더 무서운 게 바로 연출을 잘했다는 증거죠. 예. 거기서 스필버그의 천재성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조스 찍을 때 상어 풀샷이 꽤 많이 썼는데 아주 망가져가지고 상어를 무에게 당구기만 하면 망가져가지고 이거 엿됐다 이럴 때 그냥 카메라 시점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에 그 앵글이 나왔는데 역시 스필버그는 천재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 물개? 괴물이 안 나와도 별로 안 무섭고 나오면 우습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좀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연출력을 좀 도입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극장에서 보시라고 해서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 편집 끝나고 올라가기 전까지 있긴 할까요? 근데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저는 진짜 좀 시간 됐으면 이 영화는 4DX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물 흠뻑 맞으면서. 아이 추운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또 이성 있는 분들은 여성이랑 가서 춥지 이러면서 옷들 이렇게 덮어주고 손도 이렇게 막 만져주면서 물 많이 튀어서 춥지. 악어한테 물릴 때 이렇게 꼬집어주고. 어디서 이딴 영화를 보러 왔냐고 귀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많이 늘었어 크리스. 좋아요. 그래도 아직 많이 하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상영하는 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4DX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더라도 좀 사운드 좋은 극장이나 그런데 뭐 대형 스크린에는 걸려있지도 않을 거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포스터 좀 유치하네. 이 노란색 포스터는 좀 유치하네. 리얼타임 제너럴 액션 데인저 크롤. 이것으로 지난주에 개봉했고 그래도 여전히 예매 사회니까 꽤 되네요. 그래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샘 레이미와 알렉산더 아야가 만난 동물 호러 영화 크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